육해공 밸런스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것도 자체 기술로 갖춰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자원 빈국 국가가 육해공 전력을 자체 기술로 완성하며 군사 강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군대를 한국 무기로 교체했고 중동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 한국을 향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기간의 수출 성과가 아니라 오랜 전략과 구조의 결과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군사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현대전략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강단에 선 지 12년째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120명의 생도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펜을 쥔 손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 3글자를 적었죠. 대한민국. 강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생도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미국 사관학교에서 한국을 다루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동맹국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기껏해야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국가, 미군 기지가 있는 전략적 거점 정도였죠. 교수님. 앞줄에 앉은 생도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의 생도였어요. 전략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어국가 아닙니까? 제임스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교과서적 분석이었죠. 한국은 휴전선을 마주한 나라였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누가 봐도 방어적 태세의 국가였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보며 천천히 물었죠. 방패가 움직이면 여전히 방패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2년 이후의 데이터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지만 건드리면 치명상을 입히는 존재. 폴란드는 군대를 한국 무기로 채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무기 목록이었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 금액은 1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어요. 왜 폴란드는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생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 미사일 앞에 줄을 선 이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들은 모두 천국 미사일 시스템을 원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빠르고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죠. 속도와 가격만이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였어요. K9 자주포는 영하 30도의 노르웨이 설원에서 작동했고 영상 50도의 이집트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황무지에서도 고장 없이 사격했죠. 독일의 PGH-2000이 과열로 멈출 때 K9은 계속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제임스를 다시 봤습니다. 제임스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죠. 저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글씨를 썼어요. 고슴도치 전략. 생도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거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작지만 치명적인 억제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고슴도치는 사자보다 작지만 사자는 고슴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시가 무섭기 때문이죠. 한국은 바로 그 고슴도치였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한국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각국이 한국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K9을 샀고 에스토니아가 K2를 도입했으며 영국이 한국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가치를 다시 정의했죠. 왜 갑자기 한국일까요?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생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무관심은 사라지고 진지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육군대학 특강 주제였어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단 하나의 주제만 다뤄졌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한국을 방어국가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저는 칠판에 대한민국 세 글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대한민국은 가만히 서 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엔진을 달고 전장을 이동하는 방패예요.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한국은 공격국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공격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 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죠. 한국은 위협이 생기기 전에 억제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엔진 달린 방패의 의미였습니다. 방패는 본래 수동적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막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방패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개념이었어요. 능동적 억제, 선제적 방어, 전략적 기동. 이 세 가지가 한국군의 핵심이었죠. 적이 공격하기 전에 억제하고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방어하며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기동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생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죠. 저는 웃으며 답을 말했어요.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생도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걸, 교과서 속 방어국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들도 알게 된 거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을 해부할 겁니다. 저는 칠판의 글씨를 지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생도들이 강의실을 나가면서도 그 글자를 계속 쳐다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엔진 달린 방패. 저는 그 표현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런 나라였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오면 싸울 준비가 된 나라. 공격하지 않지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방패지만 창처럼 날카로운 나라. 저는 강의실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같은 강의실에 섰어요. 생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지난 시간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120명 모두가 노트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뒤편에는 청강하러 온 타과 교수 2명도 보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석연치 않았죠. 뭔가 준비해온 질문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난 시간 이후로 한국에 대해 조사한 사람 있나요? 15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죠. 저는 그중 한 명을 지목했어요. 사라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죠. 한국군의 전력 구성을 봤는데요. 육군 비중이 압도적이더군요. 특히 포병과 전차 수가. 사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는 중이었죠. 이상하게 많았나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네. 솔직히 시대착 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라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21세기는 드론과 사이버전의 시대인데 한국은 여전히 20세기 병기에 집착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 자네 생각은 어때요?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주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교수님, 저도 사라와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포병이랑 전차에 미쳐있던 나라 아닙니까? 포방부. 제임스는 그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한국군은 포병과 방공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것. 그게 미국 군사교육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배운 걸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이미지를 띄웠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파괴된 도로 위에 불타는 차량들이 보였어요. 생도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75년 전 오늘 북한군 242대의 T-34 전차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미지로 넘어갔어요. T-34 전차의 측면 사진이었습니다. 소련제 중형 전차였죠.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그 전차였어요. 85mm 주포가 달린 철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는 몇 대였을까요? 저는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숫자를 불렀죠. 50대, 30대, 20대. 추측들이 오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0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미지를 띄웠어요. 국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M1 소총을 든 채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242대 0. 이게 그날의 전력 비율이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작전 보고서 원본이었어요. 1950년 6월 26일자 문서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군 대전차 무기 전무, 보병 휴대 무기로 대응 중, 효과 없음. 그럼 어떻게 싸웠을까요?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공습 지원을 요청했겠죠. 공군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시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10대였고 그마저도 훈련기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격이 불가능했죠. 미 공군 지원도 이틀이 지나서야 시작됐다고 덧붙였어요. 그럼 대전차포라도.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단 하나였죠. 저는 다섯 번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수류탄 하나를 든 병사의 손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어요. 생도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국군 병사들은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돌진했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전투 기록이었죠. 의정부 전투, 춘천 전투, 동두천 전투.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이 전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수류탄을 터뜨렸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군의 첫 대전차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잠시 멈췄습니다. 생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전차 없이 전차와 싸우지 않겠다고. 저는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960년대 한국의 전차 생산 시도였습니다.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K1 전차가 나왔고 2000년대엔 K2가 나왔죠. 저는 K2 흑표 전차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전차였죠. 저는 스펙을 하나씩 읽어줬습니다. 1500마력 엔진, 120mm 활강포, 복합장갑, 능동 방어체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덟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6.25 전쟁 당시 전차에 치인 병사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실종자 수.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숫자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포병도 같은 이유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아홉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포병 비율이었습니다. 북한 122mm 곡사포 500문 이상, 국군 105mm 곡사포 91문. 5대1이 넘는 격차였어요. 전쟁 초기 3일 동안 서울은 북한군 포격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포격 피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무너진 건물, 불타는 거리, 피난민 행렬. 생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포병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스펙을 읽어줬어요.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 장전 시스템, 전천 후 작전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K9은 1000문이 넘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죠. 미군 전체의 자주포 수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글씨를 썼어요. 포방부. 여러분은 이걸 집착이라고 봤죠. 시대착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생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생존 교리예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죠. 전쟁은 나라에게 교훈을 남긴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화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기동력 없이는 방어할 수 없다는 것. 포방부는 취향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든 생존 교리죠.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은 여전히 75년 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갇힌 게 아니라고 말했죠. 오히려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갔다고 설명했어요. K9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배웠고 만들었고 진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생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방부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조롱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진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강단으로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죠.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줬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됐다고. 한국의 포방부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피로 쓴 교과서라는 것을. 전쟁이 만든 철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음 시간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어요. 생도들이 노트를 펼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22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저는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전차 수입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정확합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K1 전차 1000여 대, K2 흑표 전차 200여 대, 그리고 추가 도입 예정 물량. 합치면 2200대에서 2300대 사이였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죠. 독일 266대, 프랑스 222대, 영국 227대, 이탈리아 200대. 유럽 4대 강국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한국보다 적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러시아 1만 2천 대, 중국 5천 대, 미국 6천 대. 물론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운용 가능한 전차가 얼마나 되느냐죠. 제임스가 벌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드론 시대 아닙니까? 전차 숫자가 많다고 현대전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보며 천천히 물었죠. 드론이 도시를 점령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재생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전투 영상이었습니다. 드론이 러시아 전차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죠. 폭발이 일어나고 전차가 멈췄어요.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셨죠? 드론이 전차를 파괴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음 장면을 보여줬어요. 같은 마리우폴 3주 후였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장면이었죠. 건물마다 포를 쏘고 거리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결국 도시를 점령한 건 전차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땅을 점령한 건 여전히 재래식 전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차, 장갑차, 보병. 드론은 지원 무기일 뿐 주력이 아니었죠. 전차는 여전히 육전의 왕입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전차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한반도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들, 좁은 평야지대, 도시가 밀집된 서부 해안. 저는 휴전선 부근을 확대했어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40km입니다. 저는 숫자를 강조했죠. 40km. 전차 기동속도로 1시간이면 도달하는 거리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차 수천 대로 기습한다면 서울은 단 몇 시간 안에 전쟁터가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방어 기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막아낼 화력이 필요하죠. 저는 K2 흑표 전차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500마력 엔진, 시속 70km 최고 속도, 120mm 활강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산 전차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저는 비교 영상을 재생했어요. 미국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 산악지대에서 기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사를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죠. 그 다음은 K2였어요. 같은 경사를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K2는 한국 산악의 경사 70도까지 등반 가능합니다. 생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K2는 수중 도하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죠. 4.1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강, 임진강, 북한강. 한반도의 모든 강을 도하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맞춤 제작의 힘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K9 자주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9은 이미 들어봤습니다. 수출도 많이 됐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5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입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K9을 도입한 나라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대륙을 가리지 않았죠. 저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K9이 차지합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국이나 독일 제품이 아니라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가격. K9은 미국 M109보다 30% 저렴했습니다. 두 번째, 성능. 사거리 40km 이상으로 대부분의 서방 자주포를 능가했어요. 세 번째, 신뢰성.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실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노르웨이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K9은 72시간 연속 사격에 성공했죠. 고장률 0%였어요. 반면 독일 PGH-2000은 과열로 2시간 만에 멈췄습니다. 이집트 사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어요. 영상 50도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K9은 계속 작동했고 경쟁 제품들은 하나둘 멈춰섰죠. 호주 황무지 테스트도 같았습니다. K9은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임스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신뢰성 높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전쟁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보여줬던 6.25 전쟁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은 무기가 고장나면 죽는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죠. 그래서 모든 무기를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40도, 영상 60도, 폭우, 폭설, 황사.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혹독하죠. 저는 한국의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여름 최고 기온 38도, 겨울 최저 기온 영하 25도. 연교차가 60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동하는 무기는 세계 어디서든 작동할 수밖에 없었죠. 환경이 무기를 단련시킨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였어요. 전쟁 2년 동안 파괴된 러시아 전차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3,000대 이상이었죠. 생도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령 지역 지도를 보여줬어요. 동부 돈바스, 남부 크림반도, 마리우폴. 모두 재래식 지상군이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드론이 전차를 파괴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지키는 건 여전히 전차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육군은 끝났다. 그리고 그 위에 큰 X자를 그었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육군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공군과 미사일 시대라고. 저는 틀렸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육군이 기반이다. 공군이 하늘을 지배하고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미사일이 적을 타격합니다. 하지만 땅을 지키고 도시를 점령하는 건 여전히 육군이에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2200대 전차는 북한을 막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점령하기 위한 건가요? 둘 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전차는 방어용이자 동시에 억제용이라고 설명했죠. 북한이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고 북한이 공격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엔진 달린 방패의 의미예요. 지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생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더 이상 전차를 시대착 오적 무기로 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죠. 다음 시간엔 이 강철 파도를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태계 말이에요. 생도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K2 전차의 장갑 구조, K9의 자동장전 시스템, 한국군의 전차 교리. 저는 30분 넘게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임스는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강하다기보다는 준비돼 있는 나라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칠판의 글씨를 바라봤어요. 육군이 기반이다. 그 문장이 이제야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2200대 전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의 기억이었고 생존의 의지였으며 미래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강의실을 나섰죠. 다음 시간이 기대됐습니다. 강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칠판에 약속했던 주제를 적었어요. 망산 생태계. 생도들 표정에 호기심이 묻어났죠. 제임스는 이미 노트 가득 질문을 적어온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 K9 자주포 내부 구조도가 떴어요.
엔진, 포신, 장전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부품 하나하나마다 작은 깃발이 붙어 있었죠. 국산화율 표시였습니다. 95.2%. 제임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이 부품 끊으면 끝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공격이었죠. 주변 생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한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국산화율 10% 국가와 95% 국가는 같은 전쟁을 할까요? 제임스가 말없이 앉았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어요. 1970년 닉슨 독트린 전문이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동맹국을 지킬 수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국산화율은 10%였습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어요. 총기 30%, 탄약 40%, 장갑차 5%, 전차 0%.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사왔죠. 제임스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미국이 부품을 끊으면 한국군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충격, 안보위기, 생존 위협. 언론은 공포에 빠졌죠. 하지만 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무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방위산업 육성 계획이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죠. 모든 핵심 무기를 국산화한다. 사라가 질문을 던졌어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IMF가 도왔습니다. 역설적인 대답이었죠. 생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1997년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외환위기, 국가부도위기, 구제금융 550억 달러.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무기 개발이 가능했다고요? 사라의 의문은 당연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는데 군사 개발을 할 여력이 있었겠냐는 거죠. 화면에 당시 방산업체 현황을 띄웠어요. 못 사면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화가 바닥났어요. 미국 무기를 살 돈이 없었죠.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군대를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했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프가 치솟았어요. K9 자주포 국산화율 95%, 천공 미사일 90%, 3000톤급 잠수함 80%. 10년 만에 10%에서 90%로 뛰어오른 겁니다. 제임스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번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산업 생태계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의 주요 산업 지도였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IT, 화학. 서로 연결된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한국은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스코 특수강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K2 전차 장갑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강이었죠. 원래는 자동차용으로 개발됐던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엔진 내구성을 높이려고 만든 거였어요. 자동차 엔진 기술이 전차 엔진이 됐습니다. 현대차 파워팩 사진을 띄웠죠. K2 흑표의 심장이었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 처음엔 독일 MTU 엔진을 쓰려 했어요. 하지만 독일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그래서 현대차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개발 기간 10년, 투자 비용 5천억 원. 실패와 재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했죠. 지금은 독일 엔진보다 출력이 높고 고장률은 낮습니다. 조선 기술이 잠수함이 됐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잠수함이 떴어요. 3000톤급 장보고 3급이었습니다. 사라가 감탄사를 냈죠. 잠수함은 조선의 정점이라고 설명했어요. LNG 운반선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됩니다. LNG 탱크 용접 기술을 보여줬어요. 극저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용접이었죠. 이 기술이 잠수함 압력 선체로 전환됐습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수압을 견디는 선체였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사일 두뇌를 만듭니다. 반도체 공정 사진이 떴습니다. 천공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었어요. 초정밀 반도체가 들어갔죠. 원래는 스마트폰용 AP였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민간 산업을 군사로 전환하는 겁니까?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양방향입니다. 군사기술이 민간으로도 흘러간다고 설명했어요. GPS 유도 기술이 자율주행차에 쓰이고 암호화 기술이 금융 보안에 적용됐죠.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은 5G 통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게임 회사까지 참여합니다. 그들의 서버 기술이 군 시뮬레이션 훈련에 쓰였죠.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게임 서버 기술이 수천 명이 훈련하는 군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비밀입니다. 전체 구조도를 띄웠어요. 조선이 잠수함으로, 자동차가 전차로, 반도체가 미사일로, IT가 지휘체계로. 모든 산업이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산업이 무너져도 다른 산업이 받쳐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당시 많은 나라가 방산 예산을 삭감했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방산에 투자를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왜 민간 기업이 방산에 돈을 씁니까? 수익성이 낮을 텐데요. 사라가 질문했어요. 장기 계약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무기 획득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한번 계약하면 20년에서 30년간 유지됩니다.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정비까지 모두 보장되죠.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출이 있습니다. K9 수출 데이터를 다시 띄웠어요. 50개국 이상, 매출 200억 달러 이상. 폴란드 계약만 140억 달러였죠. 민간 기업들은 군납으로 기술을 다지고 수출로 이익을 냈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제임스가 메모를 멈추고 물었어요. 반대입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죠. 수출은 결과였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무기 도입 요청 목록이 떴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모두 한국 무기를 원했죠.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생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을 제시했습니다. 납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3년 후 인도였고 프랑스는 5년 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6개월이었죠. 이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부품 공급망이 살아있었으며 수출 경험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버티는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칠판에 문장을 적었어요. 전쟁을 버티는 구조를 가진 나라. 10%에서 95%로.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생존 방정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가 부품을 끊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전쟁이 터져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위험한지. 위험하다는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그게 정확한 평가였죠. 한국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위험했습니다. 건드리면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다음엔 하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지우지 않고 남겨뒀어요. 생도들이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그 문장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전쟁을 버티는 구조. 그 문장이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게 느껴졌어요. 다음 시간엔 하늘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전투기 한 대가 떴어요. KF-21 보라매였죠. 생도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답죠? 조용히 물었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기의 미학은 국적을 초월했죠. F-35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KF-21은 독특한 존재감을 풍겼어요. F-16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라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이에요. F-16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두 전투기는 확실히 닮았습니다. 단발과 쌍발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비슷했죠. 생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은 F-16을 면허 생산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만들었죠. KF-16 생산 라인 사진이 나타났어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0대 이상을 조립했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결국 미국 기술 아닙니까? 전투기 기술은 미국 성역이지 않습니까? 매서운 지적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군사기술의 정점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만 독자 개발 능력을 갖췄죠. 중국도 수십 년 걸려 겨우 제-20을 만들었습니다. 허락받은 무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잠시 멈칫했어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이었죠. F-16은 미국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조립만 했어요. F-16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핵심 조항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어요. 엔진을 바꿀 수 없고 레이더를 교체할 수 없으며 무장도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생도들 표정이 굳었어요. 면허 생산의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산이지만 실제론 미국 통제 아래 있었죠. F4 팬텀을 봅시다. 오래된 전투기 사진이 떴어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기체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걸 2010년대까지 운용했어요. 50년입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55년간 날았던 전투기였어요.
F5 타이거도 마찬가지였죠. 46년이었습니다. 새 전투기를 못 사서 이렇게 오래 쓰는 건가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F-15K 도입 과정을 보여줬어요. 2002년 계약, 2008년 인도. 6년이 걸렸습니다. 대당 가격 1억 달러. 40대 도입에 40억 달러가 들었죠. 비싸고 느립니다. 게다가 미국 승인이 필요해요. F-15K 무장 통합 사례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국 승인에 3년이 걸렸죠.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기술 종속입니다. 칠판에 글씨를 적었어요. 기술 독립. 제임스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5년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들겠다고. KF-21 개발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2015년 개발 착수부터 양산까지 10년 프로젝트였죠.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해외 언론 헤드라인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야심찬 계획, 실현 가능성 의문, 기술력 부족 지적.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했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2022년 7월 19일을 봅시다.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였습니다. KF-21 1호기가 엔진을 점화했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기수가 들렸죠. 앞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뒷바퀴도 떠올랐어요. KF-21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어요.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33분간의 첫 비행이 성공한 순간이었죠. 왜 울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상을 멈추고 설명을 이어갔죠. 1970년대부터 시도했고 4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들을 나열했어요. 기술 부족, 예산 부족, 미국 압력, 정치적 변수. 매번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무산됐죠. 2010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F-35 도입 협상 과정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F-35를 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했죠. 미국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KF-21 핵심 기술 목록이 떴습니다. 기체 설계, 비행 제어, 항법 장치, 무장 통합. 모두 국산화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A사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 사진이 나타났어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4.5세대 이상 전투기의 필수 장비였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길고 동시 추적 능력이 뛰어났어요. 미국은 이 기술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F-35A사 기술 이전 거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일본도, 이스라엘도, 영국도 받지 못했어요. 미국 독점 기술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직접 개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개발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됐죠. 실패와 재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성공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탐지거리 170km 이상, 동시 추적 목표 20개 이상. 미국 APG-83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독점 기술을 깬 겁니까? 5번째입니다. 손가락을 펼쳐 보였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한국.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에 성공한 곳은 이 5분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시스템의 집합입니다. KF-21 내부 구조도를 띄웠어요. 5,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죠.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제어 시스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했습니다. KF-21이 의미하는 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칠판에 글씨를 가리켰어요. 기술 독립.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KF-21 무장 통합 계획을 보여줬어요. 한국산 미사일, 한국산 폭탄, 한국산 전자전 장비. 모두 자유롭게 장착 가능했죠. 미국 승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고 원하는 무기를 달 수 있으며 필요하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2022년 시험 비행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우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40년의 실패, 10년의 개발, 그리고 33분의 비행. 화면 속 엔지니어 한 명이 동료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눈물이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생도들 몇몇도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어요. KF-21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기술 독립 선언이죠.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하늘의 사슬을 끈다. 제임스가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엔 바다로 갑니다. 마지막 예고를 던졌어요. 생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강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섭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죠. 40년을 실패해도 41년째 도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바다 이야기도 비슷할 거라고. 집념의 역사일 거라고. 바다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스크린에 군함 한 척이 떴어요. 거대한 회색 선체, 128개의 수직 발사대, 이지스 시스템. 세종대왕함이었죠.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규모였죠. 사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결국 돈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해군은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항공모함 하나에 수조 원, 구축함 하나에 수천억 원. 자연스럽게 예산과 연결되는 군종이었죠. 돈으로 시멘트를 배에 붓습니까? 사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작은 함정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죠. 1950년 6월 26일 부산항입니다. 백두산함이라는 이름을 보여줬어요. 600톤급 소형 경비정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가진 전부였죠. 북한군은 이미 서울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어요. 이 배에 포탄이 몇 발 있었을까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500발 정도요? 100발입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어요. 포탄 100발. 그게 한국 해군의 전력이었습니다. 북한군 상륙함 12척이 부산을 향했습니다. 작전 지도를 펼쳤어요. 북한군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동해안으로 기습 상륙해서 부산을 차단하는 것. 백두산함이 유일한 저지선이었죠. 함장은 결심했습니다. 100발로 12척을 막겠다고. 전투 기록을 보여줬어요. 백두산함은 홀로 북한 상륙함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포탄을 아껴 쏘며 3척을 격침시켰어요. 나머지는 후퇴했죠. 100발 중 97발을 썼습니다. 생도들이 숨을 죽였어요. 남은 포탄 3발로 함대를 지킨 겁니다. 이게 한국 해군의 시작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1980년대 울산함이었습니다. 1000톤급 호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배 아래를 보십시오. 확대된 선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채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시멘트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임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투함에 시멘트를 부었다고요? 북한 어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해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북한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면 울산함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장갑이 너무 얇았죠. 그래서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어뢰 한 방은 버티려고. 선체 하부에 시멘트를 채운 구조도가 떴어요. 무게 중심이 낮아져 복원력은 좋아졌지만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비효율적이었죠. 왜 제대로 된 배를 안 만들었습니까? 사라의 질문이었어요.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1980년대 한국 조선소는 상선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군함 설계 기술이 없었죠. 외국에서 사자니 돈이 없었고 기술 이전은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시멘트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1990년대였습니다. 15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이 나타났죠. 시멘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낡은 설계였어요.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업 역사를 보여줬어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 설립, 1980년대 세계조선 시장 진출, 1990년대 세계 1위 달성. 민간 선박은 세계 최고였지만 군함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었죠. 2000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KDX2 프로그램을 띄웠어요. 4500톤급 구축함 계획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한국형 이지스의 전 단계였죠. 이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설계 과정을 보여줬어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참여했습니다. LNG 운반선 기술이 적용됐어요. 특수강 용접, 레이더 통합, 전투체계 구축. 모든 게 새로웠죠. 2003년 충무공 이순신함이 진수됐습니다. 진수식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대한 선체가 물에 닿았습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죠. 한국 최초의 본격 이지스급 구축함이었어요. 그럼 세종대왕함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5년 후입니다. 2008년 데이터를 띄웠어요. 세종대왕함 진수식이었습니다. 7,600톤, 128셀 수직 발사대, 스파-유언디 레이더.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한 함정이었죠. 동시 추적 목표 1000개 이상, 동시 요격 20개 이상. 스펙을 읽어줬어요. 생도들이 감탄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선소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드라이독에서 세종대왕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선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용접 장면을 확대했어요. 특수강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죠. LNG 운반선에서 쓰던 극저온 용접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조선 기술이 군함이 된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산업 생태계 이야기로 연결됐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기술이 해군으로 흘러들어왔죠. 대만을 봅시다. 갑자기 다른 나라 얘기가 나왔어요. 생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만도 구축함을 만들려 했습니다. 대만의 광화급 프로젝트를 보여줬어요. 1990년대 시작된 계획이었죠. 하지만 2020년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조선 산업이 약해서요? 사라가 답했어요. 정확합니다. 대만 조선업 규모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민간 선박 경험이 부족했고 대형 선체 건조 노하우가 없었죠. 군함은 돈으로만 안 됩니다. 조선 산업, 철강 기술, 전자 시스템, 무장 통합. 모든 게 갖춰져야 합니다. 세종대왕함 건조 과정을 다시 보여줬어요. 포스코 특수강, 삼성전자전 장비, LI진엑스원 전투체계, 현대중공업 선체. 모두 한국 기업이었죠. 시멘트 채운 배에서 여기까지 30년입니다. 1980년 울산함과 2008년 세종대왕함을 나란히 띄웠어요. 1000톤과 7600톤. 시멘트와 첨단 이지스 시스템. 격세지감이었죠. 집념이네요.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백발로 함대를 막고 시멘트로 어뢰를 버티고 30년 만에 이지스함을 만들었습니다. 백두산함 함장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어요.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진수식 사진 한켠에 그가 서 있었어요. 80대 노인이었죠. 세종대왕함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이 걸렸습니다. 100발에서 128셀까지.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생도들 몇몇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한국 해군입니다. 돈이 아니라 집념이죠. 노트북을 닫았어요. 마지막 예고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마지막 퍼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얘기예요. 생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빨리 나가지 않았어요. 세종대왕함 사진을 계속 쳐다봤죠.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언제까지 진화할까요? 웃으며 답했어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겠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칠판의 글씨를 바라봤어요. 한국 해군은 집념이다. 그 문장이 진실이었습니다. 시멘트에서 이지스까지 그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역사였어요. 다음 시간엔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무기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요. 마지막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선체가 떴어요. 물속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 함정이 아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7,800톤 배수량, 원자로 1기, 무제한 항속거리. 바다의 유령이라 불리는 무기였죠. 생도들이 집중했어요. 수중에서 6개월을 버팁니다. 스펙을 보여줬어요. 공기 보충 없이, 부상 없이 90일 이상 작전 가능. 식량만 있다면 무한정 자망할 수 있었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만 보유했습니다. 장보고급 1200톤, 손원 1급 1800톤, 도산 안창호급 3000톤. 모두 디젤 엔진이었죠. 그럼 계획은요? 사라가 물었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을 멈췄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국 목록이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단 6개국이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핵추진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줬어요.
소형 원자로, 증기터빈, 냉각 시스템, 방사능 차폐. 하나하나가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원전 현황을 띄웠어요. 세계 5위 원전 보유국이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400메가와트 출력, 자체 설계, 독자 기술. 60년 이상 안전 운전 가능한 원자로였죠. 문제는 크기입니다. APR-1400과 잠수함용 원자로를 비교했어요. 발전소 원자로는 거대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채울 크기였죠. 하지만 잠수함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소형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미국 S고지 원자로 사진을 띄웠어요. 버지니아급에 탑재된 원자로였습니다. 한국도 개발 중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였습니다. 2028년 실증로 건설 목표였죠. 사라가 질문했어요. 그럼 3년 후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기술과 정치는 별개라고 덧붙였죠. NPT 문제가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조항을 띄웠어요. 한국은 비핵 국가였습니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무기급 농축 우라늄 보유도 금지됐죠. 핵잠수함은 무기급 우라늄을 씁니까? 제임스의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 기술을 보여줬어요. 무기급이 아닌 연료로도 작동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프랑스와 인도가 이 방식을 썼죠. 하지만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AUKUS 협정을 띄웠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죠. 왜 오스트레일리아만 가능합니까? 사라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합당한 의문이었습니다. 지정학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도를 펼쳤어요. 중국의 해군력 확장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 중국은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미국은 동맹국의 해군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위치를 확대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에 둘러싸인 지형이었습니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생도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답했어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죠. SLBM 데이터를 띄웠어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핵잠수함과 조합되면 최강의 억제 무기가 됐습니다. 한국은 SLBM을 보유합니다. 현무 미사일 사진이 나타났어요.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2톤. 재래식 탄두지만 파괴력은 막강했죠. 이걸 핵잠수함에 싣는다면? 지도에 예상작전 반경을 그렸어요. 동중국해, 서태평양, 오호츠크해. 모든 해역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전역. 빨간 원이 세 나라를 덮었어요. 생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공격 무기네요. 틀렸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칠판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공격 무기다. 그 위에 X자를 그었죠. 억제 무기입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핵잠수함은 억제의 끝. 핵잠수함의 가치는 공격이 아닙니다. 버지니아급 작전 개념을 보여줬어요. 평시엔 순찰, 위기시엔 대기, 전시엔 타격.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재 자체였죠. 적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핵잠수함 탐지 난이도 데이터를 띄웠어요. 재래식 잠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 부상했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공기 보충 때문이었죠. 그때 탐지됐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부상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 수중에 머물 수 있었어요. 적 입장에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공격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억제입니다. 북한 해군기지 지도를 보여줬어요. 원산, 남포, 청진. 만약 한국 핵잠수함이 SLBM을 싣고 동해에 있다면 북한은 공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위치를 모르는 보복수단. 이보다 강력한 억제는 없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언제 핵잠수함을 가질까요? 기술적으론 3년입니다. 2028년 목표 시점을 보여줬어요. 소형 원자로 실증, 설계 완료, 건조 착수. 모든 게 계획돼 있었죠. 하지만 정치적으론 불확실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변수라고 설명했어요. NPT 문제, 동맹관계, 지역 안보.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면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전차 2200대, K9 자주포 천문, KF-21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모두 불가능하다던 무기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죠.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면에 도산 안창호함을 띄웠어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SLBM 탑재 가능한 설계였죠.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원자로만 바꾸면 돼요.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패턴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조용히 개발하고 어느 순간 완성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가리켰어요. 육군은 기반이다. 산업은 지속력이다. 공군은 독립이다. 해군은 집념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억제의 끝. 제임스가 일어나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은 완성되는 겁니까? 핵잠수함이 생기면? 웃으며 답했어요. 군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진화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죠.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낸 나라가 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생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질문은 없었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죠. 제임스가 강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네들은 장교가 될 겁니다. 동맹을 이해해야 해요. 제임스가 격려했어요. 다른 생도들도 하나둘 격려했습니다. 답례하며 생각했죠. 이제 그들은 한국을 제대로 볼 겁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로. 강의실을 나서며 칠판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억제의 끝. 그 문장 아래 작게 적었어요. 그리고 시작. 다음 시간엔 모든 걸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강의실이었습니다. 생도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120명 모두가 노트를 펼쳤죠. 지난 몇 주간의 강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겁니다. 칠판 앞에 섰어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하나로 묶을 시간이었죠. 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어요. 엔진 달린 방패. 분필 소리만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생도들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첫 시간에 던진 표현이었죠. 한국은 방패입니다. 칠판을 향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140억 달러를 주고 한국 무기를 샀고 중동이 미사일 앞에 줄을 섰으며 K9은 세계 50개국으로 퍼져나갔죠. 이건 수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다시 언급했어요. 40km. 방어 기피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필요했죠.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육군은 기반이다. 전차 2200대, K9 자주포 1000문 이상. 유럽 4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입니다. 뒤돌아 생도들을 봤어요. 첫 시간의 회의적인 표정은 사라져 있었죠. 드론 시대라고들 했습니다. 전차는 끝났다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어요. 마리우폴을 점령한 건 드론이 아니라 전차와 보병이었습니다. 공군이 하늘을 장악하고 미사일이 후방을 타격해도 결국 도시를 차지하는 건 육군이죠. 그래서 육군이 기반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적었어요. 산업은 지속력이다. 1950년 국산화율 10%. 미국이 부품을 끊으면 한국군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필을 바꿔주었어요. 손에 분필 가루가 묻었죠. 지금은 95%입니다. 포스코 특수강이 K2 장갑이 되고 현대차 엔진이 전차 심장이 되며 삼성 반도체가 미사일 두뇌가 됐어요. 조선이 잠수함이 되고 자동차가 전차가 되고 게임 서버가 군 시뮬레이션이 됐죠. 팬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도들이 받아 적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부품을 끊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한국 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력이에요. 전쟁을 버티는 구조죠. 네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공군은 독립이다. F4 팬텀 55년, F5 타이거 46년. 늙은 전투기를 그렇게 오래 운용한 이유는 새 걸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어도 미국 승인이 필요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어요. KF-21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회색 동체가 하늘을 나는 장면이었죠. 2022년 7월 19일 33분간의 첫 비행. 40년 실패 끝에 성공했습니다.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고 무장 통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원하면 수출도 가능해졌죠. 이제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립이에요. 다섯 번째 문장을 적었어요. 해군은 집념이다. 1950년 6월 26일 백두산함. 포탄 100발로 북한 상륙함 12척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죠. 1980년대 울산함. 어뢰 한 방을 버티려고 선체에 시멘트를 부었어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 세종대왕함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었죠. 128세. 백두산함 함장은 58년 후 그 진수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발에서 128세까지. 대만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어요. 차이는 집념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억제의 끝. 아직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생도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있습니다. 원전 24기 소형 원자로 개발 중, SLBM 보유. 퍼즐 조각은 다 모였어요. 조립만 남았죠. 언젠가 만들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칠판에 적힌 다섯 문장을 천천히 가리켰어요. 육군, 산업, 공군, 해군, 핵잠수함. 각각 따로 보면 무기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체계예요. 분필을 바닥에 내려놓고 생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준비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답을 기다리지 않았죠.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과의 전쟁. 틀렸습니다. 분필을 다시 들었어요. 칠판 맨 아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낸 나라.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분필을 내려놓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차 2200대는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격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K9 천문도 선제 타격이 아니라 보복 능력이죠. KF-21도 세종대왕함도 앞으로 올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억제 무기예요. 상대가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힘이죠. 첫 시간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슴도치 전략. 작지만 치명적인 존재. 사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동물. 한국이 고슴도치입니다. 크지 않지만 건드리면 다친다는 걸 모두가 아는 나라. 그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칠판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도들의 얼굴이 하나씩 보였어요. 위협이 사라지면 멈출 겁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북한은 여전히 휴전선 너머에 있고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준비할 거예요. 1950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전차 0대로 T-34 242대를 막아야 했던 날. 수류탄 들고 전차에 돌진한 병사들. 포탄 100발로 함대를 막은 함장.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준비가 미래를 지킵니다. 이게 한국 군대의 본질이에요. 생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120명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여러분은 장교가 될 겁니다. 동맹을 알아야 해요. 제대로 알아야 하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준비된 나라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오면 싸울 준비가 된 나라죠. 칠판의 모든 문장을 가리켰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엔진 달린 방패.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슬라이드는 없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퍼져나가 강의실을 채웠죠.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생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칠판 글씨를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노트를 다시 펼쳐 문장을 옮겨 적었죠.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사하며 나가는 생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의 선택, 노르웨이의 신뢰, 중동의 관심.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되 평화를 지키는 역설적이지만 현실적인 나라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웨스트포인트 교정이 보였습니다. 생도들이 훈련하고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한국에 파견될 겁니다. 동맹군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들은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지켜줘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강한 동맹으로. 건드리면 위험한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진화할 거라고. 위협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진화의 목적은 단 하나,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엔진 달린 방패. 그 표현이 완벽했어요. 움직이지만 공격하지 않는, 준비됐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 역설의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교정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생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하지만 오늘 강의실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들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엔진 달린 방패라는 존재. 작지만 위험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하며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한국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 수류탄 들고 전차에 돌진하던 그 절망을, 포탄. 백발로 함대를 막던 그 비극을, 시멘트 채운 배로 버티던 그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다음 학기에도, 그 다음 학기에도. 모든 미래의 장교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동맹의 진짜 모습을.